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 여행 가는 날이라고요. 3년 만에 찾아간 아들 집 앞에서 며느리에게 들은 첫마디였습니다. 15억을 주고 사준 집인데 문턱도 밟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들어가서 얼굴 좀 보자며 애원하듯 말했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을 누가 쥐어짜는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렇게 바닥으로 쓰러진 저를 보고도 며느리는 비행기 시간 늦었다며 아들을 끌고 가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보다 여행이 중요한 아들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싹 팔아서 알거지로 만들어버리기로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동과 재미가 있는 사연을 첫 번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2살의 이미자, 그녀의 손은 거칠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최영우와 함께 작은 공장 구석에서 밤을 새우며 일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두 사람은 정말 맨손으로 시작했어요. 26, 28배 젊은 부부가 결혼하고 1년 만에 빌린 돈으로 시작한 게 전부였습니다. 영호는 새벽같이 일어나 거래처를 찾아다녔고 미자는 직원들 밥을 해주며 살림을 꾸렸죠. 전기세가 아까워 여름에도 선풍기 하나로 버텼고 겨울에는 내복을 겹겹이 입으며 난방비를 아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버텨냈더니 어느새 직원 50명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공장도 넓은 곳으로 옮겼고 거래처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2층 집에서 살았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마당에 작은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그런 집이었죠. 하지만 돈을 벌수록 미자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최준혁이었어요. 35살의 준혁은 미자와 영호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미자는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기뻐서 울었어요. 공장 일로 지친 몸이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 힘이 났죠. 영호도 아내의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우리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요.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준혁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두 사람은 정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좋은 유치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요. 준혁이 대학에 들어갈 땐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하라고 통장을 따로 만들어줬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해외 연수까지 보내줬죠. 그러던 3년 전 준혁이 강서영과 결혼하겠다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날 미자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했거든요. 준혁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과일도 정성껏 깎아 내놓았습니다. 영호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저녁 6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 들어오는데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33세 서연은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향수 냄새가 강하게 풍겼어요. 미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와요. 준혁이가 오늘 여자친구랑 온다고 해서 제가 음식을 좀 준비했어요. 서연이 형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미자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이 슬쩍 피하는 바람에 손이 허공을 맴돌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호가 거실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자, 앉아서 편하게 이야기하자.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자가 차를 내왔지만 서연은 컵을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그저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휴대폰을 힐끗힐끗 쳐다봤죠. 준혁이 서연의 눈치를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려고 해요. 미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 우리 준혁이가 드디어. 영호도 신문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구나. 축하한다. 하지만 준혁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팔짱을 끼며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해요.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세라도 알아봐야지. 엄마가 도와줄게. 요즘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 서연이 콧방귀를 뀌듯 웃었어요. 전세요? 전세는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은 다 강남에 집이 있던데 저희만 전세 살 순 없죠. 미자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강남이라니요. 그곳 아파트 값이 얼마인지 미자도 뉴스를 통해 알고 있었어요. 10억은 기본이고 좋은 곳은 20억까지 간다는 걸 들었죠. 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남이면 금액이 좀 부담스러울 텐데. 서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어요. 그럼 결혼 안 시켜주시게요? 요즘 세상에 신혼집도 제대로 못 마련해 주는데 누가 결혼해요? 준혁이 황급히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하지만 서연은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어요. 됐어요, 오빠. 여기서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동안 준혁이 여자친구 한 번 제대로 사귀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결혼한다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대로 보낼 순 없었죠. 미자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서연 씨. 앉아요. 우리가 마련해 줄게. 강남으로 알아볼게. 영우가 놀라서 아내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미자는 남편의 눈을 피하며 서연을 바라봤죠. 서연이 다시 소파에 앉으며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역시 어머님이 이해가 빠르시네요. 그날 밤 미자와 영호는 침실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자가 이불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 통장에 얼마나 있지? 영호가 천장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노후 자금 빼면 한 15억 정도. 그럼 그걸로 집을 사줘야겠어. 강남에 괜찮은 곳 알아보자. 영호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하고? 미자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혁이가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직 일할 수 있잖아. 회사도 잘 돌아가고 있고. 걱정 마. 영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결심을 알았으니까요. 사실 그도 아들이 결혼 못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준혁이 좋아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강남의 여러 아파트를 봤어요. 서연이 원하는 곳은 역세권에 있는 최고급 단지였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미자는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15억이라는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였으니까요. 영호도 옆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확인했죠. 부동산을 나와서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지네. 영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아들만 잘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아파트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님, 저 차가 필요해요. 강남에 사는데 차 없으면 창피하잖아요. 미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차? 그건 너희들이 천천히 마련해도 되는 거 아니니? 서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
그럼 집만 사주시고 차는 안 사주시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은 부모님이 집도 사주시고 차도 사주시던데요. 그럼 저만 차 없이 다녀요?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영호와 함께 외제차 전시장에 갔어요. 서연이 원하는 차는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는 순간 미자의 눈앞이 아찔했죠.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마당에 뒤로 물러설 순 없었어요. 이걸로 할게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한 채와 외제 고급 세단을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미자와 영호가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의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어요. 통장에 찍힌 잔액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미자는 괜찮다고,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되뇌었죠.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서연의 주도 아래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치렀어요. 하객들도 많았고 식사 비용도 어마어마했죠. 미자와 영호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서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들 부부는 미자와 영호를 집들이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미자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한번 놀러 가도 되겠니? 집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구나. 엄마가 반찬도 좀 해갈게. 준혁이 전화기 너머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아, 엄마. 그게 지금 집 정리가 아직 덜 돼서 좀 이따가 초대할게요. 그래. 그럼 언제쯤? 다음 달쯤? 하지만 다음 달이 되어도 연락이 없었어요. 미자가 다시 전화를 걸면 준혁은 회사 일이 바빠서, 서연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손님이 와서 온갖 핑계를 댔습니다. 서연은 아예 미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3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미자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사준 그 아파트의 문턱을 밟아보지 못했죠. 명절 때 잠깐 시댁에 들르는 아들 며느리는 항상 두어 시간 만에 일어나 나갔어요. 서연은 시부모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옆에서 영호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우릴 멀리하는 걸까?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미자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 말고 컵을 탁 내려놓았어요. 영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고 놀라서 아내를 바라봤죠. 여보.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우리 오늘 준혁이네 집에 가보자. 그냥 갑자기 가고 싶어졌어. 영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 그럼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미자가 컵을 두 손으로 꽉 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죠. 연락하면 또 바쁘다고 할 거 아냐. 나 정말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 우리가 사준 집인데 15억이나 주고 산 집인데 한 번도 못 가봤잖아. 차도 사줬는데 한 번도 같이 타본 적도 없고 오늘만큼은 그냥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오자. 제발. 영호가 신문을 접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그도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냉담한 태도는 이미 여러 번 목격했어요. 지난 추석 때도 서연은 시부모가 건넨 음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준혁은 아내 눈치만 보며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했고요. 하지만 아내의 상처받은 표정을 볼 때마다 영호의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우리가 사준 집인데 뭘 눈치 봐. 영호가 차 키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미자가 황급히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옷장을 열어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화장대 앞에 앉아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오랜만에 아들을 보러 간다는 설렘보다는 혹시 또 냉대를 받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가 사준 집인데 설마 문전박대를 하겠어?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호가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아내를 힐끗 봤어요. 미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 불안함이 어려 있었죠. 손으로 가방 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도 핸들을 꽉 쥐었어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가 강남 쪽으로 향하는 동안 미자는 손가락을 꼬았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3년 만에 아들이 사는 집에 간다는 게 이렇게 긴장되는 일인 줄 몰랐죠. 15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엄마가 그 집 문턱을 밟으려면 왜 이렇게 마음을 졸여야 하는 걸까요? 미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호가 내비게이션을 보며 아파트 단지로 진입했어요. 고급스러운 외관의 아파트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정문 입구에는 경비원이 서 있었고 단지 안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미자가 차창 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좋은 곳에 살고 있네. 우리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랑스러움과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영호가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미자도 천천히 문을 열고 내렸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아파트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칠 때 젊은 경비원이 두 사람을 물끄러미 쳐다봤지만 미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예순이 넘은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고 흰머리도 듬성듬성 나 있었죠. 미자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미자의 심장 박동이 점점 빨라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죠. 영호도 긴장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현관문 앞에 섰어요. 미자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누군가 현관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자는 미소를 지을 준비를 했죠. 문이 열릴 거예요. 준혁이가 반갑게 맞아줄 거고 집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3년 만에 아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미자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문틈으로 나타난 서연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려놓았고 목에는 금목걸이가 반짝거렸어요. 휴양지에 놀러가는 사람의 차림새였죠. 미자가 반갑게 입을 열려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비틀어졌어요. 반가움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이었죠. 어머님, 아버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반갑지 않은 손님을 대하는 것 같았어요. 미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깜짝 방문이지? 미안해. 그냥 오랜만에 너네 얼굴도 보고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어서. 서연이 팔짱을 끼며 현관문을 막아섰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듯한 자세였죠.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자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서연의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했거든요. 영우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만. 하지만 서연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저희 해외여행 가는 날이에요.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러세요? 그 순간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안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누구야? 당신 부모님 갑자기 오셨네. 준혁이 현관 쪽으로 다가왔어요. 아들 손에는 여행용 캐리어가 들려 있었고 몸에는 편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죠. 준혁이 부모를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하셨잖아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얼굴 좀 보고 가도 안 되겠니? 준혁이 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시계를 확인하며 차갑게 말했어요. 비행기가 오후 2시인데 지금 11시예요. 공항 가려면 지금 당장 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고요. 미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15억을 주고 사준 집 앞에서 며느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말을 듣고 있었어요. 영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그럼 우리 그냥 잠깐만이라도 차 한 잔만 마시고 갈게.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차 한 잔? 지금 저희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캐리어도 마저 싸야 하고 택시도 불러야 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서연은 현관문을 더 좁게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미자가 문틈 사이로 거실을 흘끗 봤습니다. 안쪽에는 명품 가방들이 소파 위에 널려 있었고 바닥에는 쇼핑백들이 쌓여 있었어요.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이미 엄청난 쇼핑을 한 것 같았죠. 미자의 목이 메었습니다. 저 집을 사주기 위해 자신과 남편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서연은 알기나 할까요? 노후 자금을 모두 쏟아부었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걸 알까요? 그런데 그 집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돌아오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시간이. 미자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미안함과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봤죠. 서연이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늦어. 택시 오는데 20분 걸린다고 했잖아. 영우가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연아, 이 집 누가 사줬는지 알고는 있는 거지? 서연이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알죠. 그래서 뭐요? 저희가 결혼하니까 사주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요즘 부모들 다 자식 결혼할 때 집 사줘요. 미자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고요? 미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영호가 아내의 팔을 잡았죠. 여보, 괜찮아?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눈앞이 흐릿해졌죠. 하지만 미자는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택시 곧 온대요. 저희 진짜 가봐야 해요. 비행기 놓치면 안 되거든요. 해외여행이 얼마나 비싼데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디로 가는데? 몰디브요. 2주일 일정이에요. 서연이 으스대듯 대답했습니다. 미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몰디브라니요. 그 비싼 여행을 2주일씩이나 가면서 부모에게는 차 한 잔 대접할 시간도 없다는 건가요? 미자의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준혁이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서연도 명품 가방을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섰어요. 두 사람은 미자와 영호를 밀어내듯 복도로 나왔죠. 미자와 영호는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럼 저희 이만. 서연이 현관문을 닫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인 채 부모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서연의 뒤를 따라 걸으려 했죠. 미자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혁아, 엄마 좀 봐. 제발. 준혁이 멈칫했어요. 하지만 서연이 남편의 다른 팔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오빠, 택시 온다니까. 빨리 가야 한다고. 미자의 손이 아들의 팔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려 빠른 걸음으로 서연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죠. 미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호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미자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죠.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미자가 신음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영호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던 미화원 아주머니가 두 사람을 힐끗 쳐다봤어요. 동정 어린 눈빛이었죠. 아마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을 겁니다. 미자는 그 시선을 느끼자 더욱 창피했어요.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에게 쫓겨나다니요. 미자의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것 같았어요. 머리는 더욱 지끈거렸고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미자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하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혁과 서연이 다시 나타났어요. 뭔가 깜빡한 게 있어서 돌아온 것 같았죠. 서연이 현관문 쪽으로 걸어오다가 여전히 서 있는 미자 부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계세요? 빨리 가보시지. 서연이 짜증스럽게 말하며 손짓했어요. 빨리 가라는 제스처였죠. 준혁도 옆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미자가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극도의 모욕감과 배신감, 서러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죠. 가슴을 짓누르던 통증이 갑자기 심해졌고 머리는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미자의 몸이 비틀거렸어요. 영호가 황급히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미자의 다리에서 완전히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여보, 영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미자는 그 소리에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었죠. 미자의 몸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어요. 팔은 힘없이 옆으로 펼쳐졌고 다리는 비틀린 채로 꺾여 있었죠. 여보, 여보. 영호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미자의 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미자는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영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내의 맥박을 확인하려 손목을 잡았지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영호는 준혁과 서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 고여 있었죠. 준혁아, 빨리 병원에 가야 해. 엄마가 이렇게 쓰러졌잖아. 영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준혁이 멈칫하며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쓰러진 어머니를 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 했어요. 하지만 그때 서연이 준혁의 팔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강하게 쥐었죠.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혁이 아내를 쳐다봤어요. 서연아, 그래도 엄마가 쓰러졌는데. 서연이 시계를 확인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시간 늦으면 안 돼. 비행기 탑승 마감 시간은 칼이라고. 영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서연아, 지금 네 시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서연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119 부르시면 되잖아요. 저희까지 여기 있어봤자 도움 안 돼요. 저희는 의사도 아니고요. 영호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했습니다.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죠. 준혁아, 네가 이럴 거냐? 네 엄마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고 호흡은 얕고 가빠졌죠.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지만 서연이 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희는 이만 갈게요. 구급차 부르시면 될 거예요. 서연이 준혁의 팔을 더욱 세게 잡아당겼어요. 준혁은 망설였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몸을 돌렸습니다. 영우가 소리쳤죠. 준혁아, 야, 이 자식아.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캐리어를 끌며 빠른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고 준혁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영우는 쓰러진 아내를 안고서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절망,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놓았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서연이 먼저 들어가고 준혁이 따라 들어갔어요. 영우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아내를 꼭 안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숫자를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죠. 눈물이 핸드폰 화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제발.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얕은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28살쯤 되어 보이는 경비복을 입은 남자였죠. 그가 숨을 헐떡이며 영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제가 경비실에서 CCTV로 보고 뛰어왔어요. 젊은 경비원 김민수였습니다. 그는 몇 분 전부터 경비실 모니터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부부가 아들 부부에게 문전박대당하는 모습,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그리고 노인이 쓰러지는데도 아들 부부가 그냥 떠나는 끔찍한 장면을 모두 봤죠. 민수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을 박차고 나와 23층까지 계단으로 뛰어 올라온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제가 벌써 119 불렀습니다. 곧 올 거예요. 민수가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은 미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호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완전히 없었죠. 좀 옆으로 눕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미자의 자세를 바꿔줬습니다. 회복 자세로 눕혀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했어요. 영우는 그저 아내의 손을 꽉 쥐고 있었죠. 여보, 조금만 버텨. 구급차 온대. 영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가 영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을 겁니다. 숨 쉬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자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땀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았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래로 내려가서 안내할게요. 여기 계세요. 민수가 다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영호는 혼자 남아 아내를 안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아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들은 왜 저렇게 변한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손을 입술에 갖다 댔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미안해. 영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몇 분 후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민수가 그들을 안내했어요. 구급대원들이 재빠르게 미자의 상태를 확인했죠. 혈압 떨어져 있고 맥박 약합니다. 빨리 병원 가야겠어요. 구급대원이 동료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미자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올렸어요. 영호가 옆에서 아내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죠. 1층에 도착해서 구급차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구경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할머니 무슨 일 있으신가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영호는 그런 소리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내만 살면 그만이었어요. 구급대원들이 미자를 구급차에 싣고 영호도 함께 탔죠. 민수가 구급차 문을 닫기 전에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 연락처 드릴게요.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민수가 명함을 꺼내 영호에게 건넸어요. 영호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영호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했어요.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아까 CCTV로 봤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어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여행을 가겠다고 떠난 아들 부부의 모습이요. 특히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말투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다시 경비실로 향했어요.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23층 복도의 영상이었죠. 노부부가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며느리가 문을 열고 차갑게 대하는 장면, 아들 부부가 떠나는 장면, 그리고 할머니가 쓰러지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영상이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는 USB를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이 저장되는 동안 민수는 화면 속 젊은 부부를 노려봤죠. 정말 끔찍한 인간들이야.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이런 비정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여행이 중요해도 부모가 쓰러졌는데 그냥 가버린다니요. 영상 복사가 끝났습니다. 민수는 USB를 빼서 자신의 사물함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언젠가 이 영상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확신했죠. 한편 구급차 안에서는 구급대원이 계속 미자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혈압, 맥박, 호흡을 모니터링했죠. 보호자분, 환자분이 어떻게 쓰러지셨어요?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들네 집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래서 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죠.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빨리 병원 가서 CT 찍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영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뇌출혈이라니요. 아내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라니요.
영호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미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죠. 여보, 제발 버텨.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아. 영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미자를 들것째 응급실로 실어 날랐죠. 영호가 뒤따라갔지만 간호사가 그를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대기해 주세요. 지금 응급처치 들어갑니다. 영호는 할 수 없이 응급실 밖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영호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CT 찍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보이는데 정확한 진단은 결과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상태가 위중합니다. 영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죠. 그 순간 영호의 머릿속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뒤돌아보던 준혁의 눈빛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남편의 팔을 잡아 끌던 며느리의 차가운 표정이요. 영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아니,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였죠. 배신감, 증오, 그리고 복수심이었습니다. 영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죠. 아내가 죽기라도 한다면 그때는 절대 이대로 두지 않을 거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그 사흘 동안 병원을 단 한 발짝도 떠나지 않았어요. 중환자실 앞 딱딱한 의자에서 잠을 청했고 병원 매점에서 파는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죠. 면회 시간이 되면 중환자실로 들어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의사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약물을 조정하고 모니터를 체크했죠. 영호는 그때마다 의사들에게 물었어요. 제 아내는 괜찮아지는 겁니까?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예단하기 이릅니다. 영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해도 눈앞이 캄캄했죠. 준혁에게서는 단 한 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걸고 싶지 않았죠. 아니, 걸 수도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담당 의사가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의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곧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절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처럼 극심한 정신적 충격은 재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함과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일 저녁 미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영호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미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에 들어왔죠. 여보. 미자가 가늘게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영호가 아내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 괜찮아?
미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어요. 영호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티가 역력했죠. 턱에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여기가 병원? 응, 병원이야. 당신 쓰러졌었어. 미자의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아들 집 앞, 며느리의 차가운 얼굴, 떠나는 준혁의 뒷모습, 그리고 쓰러지던 순간까지요. 미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슬픔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호한 눈빛이었죠. 영호는 아내가 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깨어나면 서러워서 울고 아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미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술을 꽉 다물고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죠. 여보, 미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톤은 단단했어요. 응, 말해. 우리 이제 그 아이들은 없는 셈 치자. 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자가 계속 말했어요. 걔네한테 쏟았던 거 다시 가져와서 우리 인생 다시 살자. 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여행을 간 아이들이야.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미자의 눈빛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쥐었어요. 사실 그도 지난 사흘 동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병원 복도를 오가며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수없이 되뇌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영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경을 헤매는 동안 나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전화 한 통 없었어. 그 녀석은 지금 몰디브에서 놀고 있겠지. 자기 엄마가 죽어가는데 말이야.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가득 담긴 목소리였어요. 미자가 남편을 바라봤죠.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애들 없이. 그래, 그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눈빛에는 슬픔 대신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전화번호부를 열어 한 이름을 찾았죠. 박 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은 영호의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비서였어요. 40대 중반의 그는 영호의 오른팔이자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회사의 모든 재정과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자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지나갈 때 박 실장이 받았어요. 사장님, 사모님 상태는 어떠십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호가 짧게 대답했죠. 일반 병실로 옮겼네. 의식도 돌아왔고. 다행입니다, 사장님.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영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실장,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게. 정확하게 실행해야 하네. 박 실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준혁이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해지시켜 회사에서 지원하던 법인 카드도 전부 정지하고. 전화기 너머로 박 실장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도련님 계좌를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도련님이라고 부르지도 마. 그 녀석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 실장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함께 일하며 영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때는 절대 뜻을 꺾지 않는다는 걸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영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 있지? 그것도 매각 절차 들어가게. 즉시 박 실장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그 아파트는 돌연. 아니, 준혁 씨 명의가 아니라 사장님 명의 아닙니까? 맞아. 내 명의로 해놨지. 그게 지금 잘 된 거야. 매각하는데 아무 문제 없네. 영호는 3년 전 아파트를 구매할 때 복잡한 증여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증여할 생각이었지만 아직 명예 이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지금은 천만다행이었죠. 알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 봐서 최대한 빨리 매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외제차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회수 가능하지? 네, 사장님. 차량 명의도 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시 회수 절차 밟겠습니다. 영호가 복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박 실장, 속전속결로 처리하게. 3일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사장님, 3일이면 좀 촉박한데요. 박 실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단호했어요. 촉박해도 해야 하네. 그 녀석들이 눈치채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 자니가 할 수 있지? 박 실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에도 연락해서 법적 문제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고맙네. 영호가 전화를 끊으려다 말고 다시 물었습니다. 참, 박 실장. 준혁이한테 매달 보내던 생활비 있지? 그것도 당장 중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호는 휴대폰을 쥔 채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키운 아들을, 모든 걸 쏟아부은 아들을 이렇게 잘라내야 한다는 게 아프지 않을 리 없었죠. 하지만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먼저 저들이 부모를 버렸어요. 죽어가는 어머니를 두고 여행을 간 아들이, 문전박대를 한 며느리가 먼저 선을 넘은 거죠. 이제는 부모가 아들을 버릴 차례였습니다. 영호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영호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죠. 전화했어? 응. 박 실장한테 다 지시했어.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슬픔도 후회도 없었죠.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잘했어요. 미자가 짧게 말했습니다. 영호가 아내 곁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죠. 그날부터 박 실장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은행에 연락해서 준혁 명의의 모든 계좌를 해지했어요. 회사 법인 카드도 즉시 정지시켰죠. 부동산 중개인을 불러 강남 아파트 매각 시세를 알아봤고 법무법인과 연락해서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영호가 3년 전 구매했던 아파트는 그동안 값이 더 올라 있었어요. 15억에 샀던 아파트가 이제는 17억에 거래되고 있었죠. 박 실장은 빠른 매각을 위해 16억 5천에 내놓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인기가 많았기에 곧바로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차량 회수는 더 간단했습니다. 명의가 영호로 되어 있었기에 견인차를 보내 차를 가져오기만 하면 됐죠. 박 실장은 중고차 딜러에게 연락해서 즉시 매각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아파트 계약금이 들어왔고 차량도 매각됐어요. 준혁의 계좌는 텅 비었고 법인 카드는 사용 불가 상태가 됐죠. 박 실장이 병원으로 영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병실 앞 복도에서 영호를 만났어요.
사장님, 모두 처리했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뭉치를 꺼내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차량 매각 증명서, 계좌 해지 확인서가 들어 있었어요. 영호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수고했네, 박 실장. 아닙니다, 사장님.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준혁 씨가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문제? 이미 끝난 거야. 그 녀석이 알든 말든 상관없어. 법적으로 모든 게 내 명의였으니까. 박 실장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영호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 실장. 우리 인생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미자가 영호를 보며 물었죠. 다 됐어? 응. 모든 게 끝났어. 미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쓸쓸한 미소였어요. 몰디브의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리조트에서 일주일째 머물고 있었어요. 수영장이 딸린 개인 빌라였죠. 하루 숙박비만 1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스파를 받았고 오후에는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어요. 준혁도 처음에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현관 앞에서 쓰러지던 어머니, 자신을 부르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장면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오빠,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서연이 선베드에 누워 선글라스를 벗으며 물었어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그 최고급 레스토랑 갈 거지? 미슐랭 스타 받은 곳이래. 서연이 신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죠. 저녁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리조트 내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 자리였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 화려한 식기, 정갈한 냅킨이 놓여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어요. 서연이 메뉴를 훑어보며 주문했습니다. 랍스터 요리 2개요. 그리고 와인은 제일 비싼 걸로 주세요. 웨이터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어요. 서연은 랍스터를 먹으며 행복해했지만 준혁은 입맛이 없었죠. 포크로 음식을 뒤적거리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왔어요. 총 금액은 100만 원이 넘었죠. 서연이 아무렇지 않게 신용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넸습니다. 웨이터가 카드를 들고 계산대로 갔어요. 잠시 후 다시 돌아왔는데 표정이 난처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서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해보세요. 웨이터가 다시 가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서연이 가방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해보세요. 하지만 그 카드도 거절당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자신의 카드를 꺼냈죠. 이걸로 해보세요. 역시 승인 거절이었죠.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준혁과 서연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카드들이 왜 다 안 되는 거예요? 웨이터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준혁이 레스토랑 밖으로 나가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죠. 상담원이 받았어요.
고객님, 해당 카드는 사용 정지 상태입니다. 왜요? 연체한 것도 없는데요. 카드 명의자 분께서 해지 신청을 하셨습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였거든요. 준혁은 다급하게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죠. 계좌 자체가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른 계좌들도 확인했어요. 모두 같은 상태였죠. 매달 들어오던 생활비도 여유 자금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영우가 받았습니다. 아버지, 준혁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 카드가 다 막혔어요. 계좌도 해지됐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영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네가 쓰러진 엄마 앞에서 한 행동을 기억해라. 와서 직접 확인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이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서연이 레스토랑에서 나와 준혁에게 달려왔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카드가 왜 다 안 돼?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끊으신 것 같아.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계좌도 다 해지됐어. 카드도 다 정지됐고.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몰디브에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레스토랑 매니저가 나왔어요. 난처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말했죠. 손님, 계산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준혁이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현금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100만 원이 넘는 식사비를 낼 수는 없었죠. 결국 서연이 자신의 친정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송금을 받았습니다. 겨우 계산을 마치고 나왔을 때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오빠, 당장 한국 가야 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준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리조트로 돌아가 짐을 싸고 다음 날 첫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준혁은 계속 아버지의 말을 되새겼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준혁의 가슴이 불안으로 가득 찼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서연이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현관 앞에서 쓰러지던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택시가 부모님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대문 앞에 매매 완료라고 쓰인 빨간 팻말이 붙어 있었거든요. 뭐야, 저게?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준혁이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의 소파도 식탁도 장식장도 모두 사라졌어요.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도 없었죠. 준혁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도 옷장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도 집안을 둘러보며 소리쳤어요. 오빠, 시부모님 이사 간 거야? 우리한테 말도 없이?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팔았다고요? 왜요? 어디로 가신 걸까요? 그는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안 돼. 안 돼. 준혁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준혁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우리 집으로 가봐야 해.
빨리. 두 사람은 황급히 택시를 다시 잡아타고 강남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설마 우리 집까지 먼 일이 있겠어? 그건 우리 집인데. 택시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뭐야? 서연이 뛰어갔습니다. 현관 안에는 낯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삿짐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새 가구들이 들어오고 있었죠. 중년 부부가 거실에서 인테리어 업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중년 부부가 놀라서 서연을 쳐다봤어요. 중년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정식으로 매입한 집인데요. 매입?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제 집이라고요. 서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년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 있어요. 우리가 전 소유주한테 정식으로 산 집이에요. 서연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판매자 이름에는 최영호라고 적혀 있었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집을 팔았다고? 준혁도 뒤에서 서류를 봤습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집이 아버지 명의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그동안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하며 안일하게 살고 있었죠. 나가주세요. 이제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중년 남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원이 올라와 두 사람을 내보냈어요. 준혁과 서연은 복도에 서서 자신들의 집이었던 곳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새 가구를 들여놓고 있었죠.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준혁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집도 차도 돈도 모든 게요. 두 사람은 다시 부모님이 살던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집 앞 마당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서연이 울부짖었죠. 아버님, 어머님, 제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부모님은 어디론가 사라진 후였죠. 준혁은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어요. 하지만 준혁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미자와 영호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을 완전히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집도 팔았고 회사도 정리했죠.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꿔버린 거였어요. 비행기가 제주도에 착륙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제주 바다는 눈부시게 푸르렀어요. 미자가 창밖을 내다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호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죠. 여보,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은 짐을 챙겨 공항을 나섰습니다. 렌터카를 빌려 제주 서쪽 해안으로 향했어요. 며칠 전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펜션 겸 카페가 있는 곳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아담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2층짜리 목조 건물이었어요. 1층은 카페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었고 2층에는 작은 객실 3개가 있었죠. 건물 뒤편에는 주인이 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거실이 나타났어요. 창밖으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보였죠. 미자가 창가로 걸어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좋네요. 여기가 마음에 들어요.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4억 원의 펜션 건물과 땅을 샀습니다. 남은 돈으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카페 용품을 구입했죠. 한 달 후 펜션 겸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바다가 보이는 집이었어요. 미자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깔끔한 인테리어와 따뜻한 분위기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미자는 아침마다 직접 빵을 굽고 영호는 커피를 내렸죠. 두 사람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스트레스도 걱정도 없었죠. 무엇보다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미자의 건강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계속 약을 먹고 있었지만 제주도로 내려온 후로는 얼굴에 혈색이 돌았죠.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한편 서울의 준혁과 서연은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을 잃은 두 사람은 서연의 친정집으로 갈 수도 없었어요. 서연의 부모는 딸이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했거든요.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했죠. 결국 두 사람은 월세 원룸을 얻어 들어갔습니다.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는 집이었어요. 좁고 낡았죠. 원룸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였습니다. 서연이 짐을 풀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이런 데서 살아야 해?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냥 혼내기만 하시지. 왜 모든 걸 빼앗아 가셨을까? 준혁은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 회사에서 명목상 일하며 월급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끊겼거든요. 이력서를 쓰려니 막막했습니다. 제대로 된 경력이 없었어요. 며칠을 구직 사이트를 뒤지다가 겨우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어요. 강남 아파트에서 살 때 한 달 용돈보다도 적은 금액이었죠. 준혁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했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놀았습니다. 일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인터넷 쇼핑몰을 들락날락하며 명품 가방을 구경했죠. 살 수는 없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세를 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준혁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생활비가 부족해. 당분간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서연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서연은 아끼지 못했습니다. 마트에 가면 비싼 식재료를 샀고 옷을 보면 참지 못하고 샀죠. 준혁이 말리면 화를 냈습니다. 나한테 이것도 못 사게 할 거야?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데. 두 사람은 자주 싸웠습니다. 돈 때문에, 집안일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매일같이 다퉜어요. 좁은 원룸에서 부딪히며 살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죠. 2달째가 됐을 때 서연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필요하다며 10만 원씩, 20만 원씩 빌렸어요. 처음엔 갚았지만 점점 빚이 쌓여갔죠. 준혁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몰래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뻗쳤다는 걸요.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30%가 넘는 이자로 500만 원을 빌렸던 겁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낯선 남자가 원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강서연 씨 계십니까? 준혁이 문을 열었어요.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서 있었죠. 강서연은 제 아내인데 무슨 일이십니까? 남자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채 원금과 연체이자 합쳐서 1,000만 원 갚으셔야 합니다. 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채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차용증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서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준혁이 뒤돌아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연아, 이게 뭐야? 미안해. 급한 돈이 필요해서. 준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제가 갚을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간요? 벌써 2달 연체됐는데 무슨 시간을 더 드려요? 다음 주까지 안 갚으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남자가 가고 나서 준혁은 서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그 돈을 어디에 썼어? 그냥 이것저것 필요한 거 사는데.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혁이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필요한 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오늘 먹을 밥값이야. 미친 거야? 도대체 왜 이래? 준혁이 절규했습니다. 서연도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미쳤어? 당신 부모님이 미친 거지. 우리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 가서 이 꼴이 됐잖아.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어떡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둘은 그날 밤새 싸웠습니다. 서연은 울었고 준혁은 소리를 질렀죠. 결국 준혁이 회사 동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을 빌렸습니다. 1,000만 원을 겨우 모아 사채를 갚았어요. 두 사람은 매일 싸웠습니다. 원룸은 전쟁터가 됐어요. 이웃들이 벽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화장실에서 나와 창백한 얼굴로 준혁을 불렀습니다. 오빠, 왜? 나 임신한 것 같아. 준혁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서연이 손에 든 임신 테스트기에는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어요. 뭐라고? 준혁이 다가가 테스트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임신이었어요.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아이라니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준혁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장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아이를 키울 여력이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라는 말에 준혁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기도 했어요. 서연아, 우리 낳자. 힘들어도 낳아서 키우자.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왜? 지금 아이 낳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병원비도 없고 애 키울 돈도 없는데?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혁이 아내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래도 우리 아이잖아. 어떻게든 해보자. 서연이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 내가 친정에서 얼마나 욕먹을지. 시집도 제대로 못 간 주제에 애까지 낳으면 완전히 버림받는다고. 둘은 또 싸웠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지우겠다고 했고 준혁은 낳아야 한다고 했어요. 매일 밤 싸움이 계속됐죠.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습니다. 서연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준혁도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상사에게 혼났죠. 돈 걱정, 아이 걱정, 미래 걱정으로 두 사람은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또다시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 접시를 집어던졌고 준혁이 소리를 질렀어요. 서연이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려다 문턱에 발이 걸렸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서연은 배를 바닥에 부딪혔어요. 아!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준혁이 황급히 달려왔죠. 서연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의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갔지만 아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혁은 복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서연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산 후 3일이 지났어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죠. 준혁이 말을 걸어도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지난번 싸움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 뒤집어진 의자, 어질러진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죠. 서연이 집안을 둘러보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어요. 우리 참 잘 살고 있네. 정말 잘 살고 있어. 준혁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죠. 서연아, 됐어. 아무 말 하지 마. 서연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준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죠. 며칠 후 서연이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나왔습니다. 준혁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뭐 하는 거야? 나 나갈래.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혁이 황급히 아내 앞을 막아섰어요. 서연아, 진정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더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 서연이 가방을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혁이 아내의 팔을 붙잡았어요. 서연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더 열심히 일할게. 서연이 준혁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뭐가 달라져? 당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 나 이제 지쳤어. 이렇게 사는 거. 그래도 난 원래 내 삶으로 돌아갈 거야. 당신 같은 무능력한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서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연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준혁이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서연이 뒤돌아보며 말했죠. 따라오지 마. 이혼 서류 우편으로 보낼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내가 떠났습니다. 모든 게 끝이었죠. 일주일 후 정말로 이혼 서류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이혼 사유란에는 성격 차이 및 경제적 무능력이라고 적혀 있었죠. 준혁이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명했습니다. 혼자 남은 원룸은 너무나 적막했습니다. 준혁은 매일 회사에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와 소주를 마셨어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준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음성 안내만 들렸죠. 어머니 번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준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죠. 한편 제주도의 미자와 영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맛있는 빵, 그리고 바다 전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특히 미자가 구운 호두파이는 단골 손님들이 미리 예약해서 사갈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미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매일 아침 영우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고 오후에는 텃밭을 가꾸었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에서의 스트레스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영호가 펜션 사무실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아내를 도왔던 경비원 김민수를 찾고 있었어요. 그에게 받았던 명함을 잃어버렸거든요.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걸자 벨이 울리고 누군가 받았어요. 네, 경비실입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영우가 물었죠. 혹시 거기 김민수라는 경비원 계십니까? 아, 민수 씨요? 그분은 한 달 전에 그만두셨는데요. 영우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혹시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경비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개인정보라 드리기 어렵지만. 잠깐만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이 다시 말했죠. 민수 씨가 명함을 몇 장 두고 가셨는데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사진 찍어서요. 고맙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명함 사진이었어요. 영우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수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저 최영우입니다. 몇 달 전에 아파트에서 제 아내 도와주셨던.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아, 어르신.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건강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영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민수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민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주도로 한번 놀러 오시겠어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주도요? 네, 저희가 지금 제주도에서 펜션 겸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숙소도 제공하고요. 그럼 다음 주말에 가도 될까요?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우가 미자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때 우리 도와줬던 경비원이 다음 주에 온대. 미자가 빵 반죽을 치대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잘 됐네. 그 젊은 친구한테 제대로 고마움을 전해야죠. 다음 주 토요일 민수가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영우가 차로 마중을 나갔어요. 그의 얼굴에는 선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오느라 수고했어요. 자, 타게. 두 사람은 차를 타고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제주 바다를 보며 민수가 감탄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 와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펜션에 도착하자 미자가 현관에서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서울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어서 와요, 민수 씨. 그때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사모님, 건강하게 회복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민수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자가 민수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펜션 카페는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지는 바다가 보였죠. 저녁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르신들,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영우와 미자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죠. 그날 제가 경비실 CCTV로 모든 걸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드님 댁에 가셨을 때부터요. 미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빠르게 말을 이었어요. 사모님이 쓰러지셨는데도 아드님 부부가 그냥 떠나는 걸 봤어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백업해뒀습니다. 영우가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실까 봐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미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수 씨,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일은 다 잊으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하신 선택이 정당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는 자식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영호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민수 씨가 그날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수는 이틀 동안 펜션에 머물렀습니다. 미자와 영호는 민수에게 제주도 곳곳을 안내했어요. 함께 바다를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죠. 민수가 떠나는 날 미자가 직접 구운 빵 한 상자를 건넸습니다. 민수 씨, 서울 가서 잘 지내요. 언제든 놀러 오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두 분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민수가 차에 오르기 전 영호와 악수를 나눴어요. 영호가 민수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미자와 영호는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민수의 차가 멀어지자 미자가 영호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거 맞죠? 영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지.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두 사람은 펜션으로 돌아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고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렸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여보, 행복해? 영호가 물었습니다. 미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말 행복해. 이제 우리만 생각하며 살 수 있어서. 영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흘러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미자는 이제 67이었고 영호는 69이었죠. 두 사람의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은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펜션 겸 카페로 자리 잡았어요. 인테리어 잡지에도 소개됐고 여행 블로거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됐죠. 미자와 영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함께 바닷가를 걸었죠. 영호가 미자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바다를 비추면 이미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 그러게. 우리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산책을 마치고 돌아와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답게 자연스럽고 조화로웠죠. 아침 9시 카페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서울에서 은퇴한 부부, 제주도에 정착한 젊은 가족, 여행 온 연인들이 카페를 찾았죠. 이미자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호두파이 있어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오늘 아침에 각 구웠어요. 손님들은 미자와 영호를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환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미자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위로했고 영호는 바다를 보며 산책하라고 권했죠. 저녁이 되면 펜션에 묵는 손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미자가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어요. 손님들은 집에 돌아가서도 이곳을 그리워했고 다시 찾아왔죠.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준혁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일도 없었어요. 미자는 가끔 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만약 그때 아들을 용서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랬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어느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미자가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영호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여보, 우리가 신문에 났어. 정말? 이미자가 손을 닦으며 다가갔습니다. 지역 신문의 특집 기사였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성공한 제주도 은퇴 부부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기사에는 미자와 영호의 사진과 함께 그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두 사람이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가 제주도로 내려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다만 아들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죠. 단지 가족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극복하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참 잘 썼네. 영호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준혁이 좁은 고시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준혁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는 더 이상 부모님의 돈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육체 노동이었어요.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나르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죠. 몸은 늘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팠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죠. 강남 아파트에서 살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으로 돌아와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어요. TV도 없는 방에서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외로움이 밀려왔죠. 가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하지만 준혁은 연락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쓰러졌는데도 여행을 간 자신이, 부모님을 문전박대한 자신이 무슨 면목으로 연락을 하겠어요? 서연은 어디선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다는 말도 함께 들렸어요. 남편이 생각보다 돈이 없어서 또 이혼 위기라는 소문이었죠. 준혁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쉬고 있을 때였어요. 동료 인부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봐. 제주도에서 펜션하는 부부 이야기래. 동료가 화면을 준혁에게 보여줬습니다. 준혁이 무심코 화면을 봤다가 얼어붙었어요. 화면 속에는 부모님의 얼굴이 있었거든요. 이거 줘봐.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성공한 제주도 은퇴 부부 최영호, 이미자 씨. 맞았습니다. 부모님이었어요. 기사에는 부모님이 제주도에서 펜션 겸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은 웃고 있었어요.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죠. 준혁이 댓글을 내려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지만 스스로 일어선 멋진 부부시네요. 존경합니다. 자식보다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롤모델이십니다. 불효자식 때문에 고생하셨을 텐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니 다행이에요. 댓글들은 부모님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식을, 즉 준혁 자신을 비난하고 있었죠.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흐릿해졌어요.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세상은 부모님의 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옳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준혁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죠. 야, 괜찮아? 동료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휴대폰을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밤 준혁은 고시원 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부모님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용서해 달라고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나마 부모님의 행복을 빌 뿐이었죠. 제주도에서 미자와 영호는 그날 저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펜션은 조용해졌어요. 두 사람은 테라스에 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지고 있었죠.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영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자가 남편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죠? 그럼, 우리만큼 잘 사는 사람 없어. 미자가 노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삶은 진심으로 우리를 존중하는 이들로 가득 차 훨씬 더 가치 있네요. 영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꽉 쥐었어요. 맞아.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 노을이 완전히 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미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고 영호의 얼굴에도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바다 위로 반짝이는 별빛이 아름다웠어요. 미자와 영호는 손을 맞잡은 채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어떤 상처도 이제는 두 사람을 괴롭히지 못했어요. 미자와 영호는 자신들만의 행복을 찾았고 그 행복 속에서 평온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자와 영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지만 결국 자신들을 위한 삶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죠. 여러분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